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8번째 페이지. 화학 원소를 쉽게 알릴 수만 있다면 책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방송도 출연하는 원소 알림이 케미 곽재식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네. 끝말잇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기율표를 알면 끝말잇기를 잘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진짜 기회만 있으면 네.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3번째인데 네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예. 솔깃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부자이다. 네. 혹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새로운 건물을 내가 짓는다. 네. 혹은 내가 어떤 새로운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지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원 이름을 듐듐 공원 혹은 뷸뷸 빌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왜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이리듐 이러면 끝이지 이렇게 하면서 깐족거리는 그런 끝말잇기 고수 앞에서 그렇죠. 잠깐 예. 지금 서울 양천구에 새로 생긴 듐듐 공원 모르느냐? 듐듐 공원으로 받아친다. 끝말잇기 한방 단어들을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다 없애버린다. 이거를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홍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네. 근데 건물 이름을 뷸뷸 빌딩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하. 전국의 SNS에서 그걸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아하. 여러분 이제 니오비움이 나와도 끝말잇기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뷸뷸 빌딩이라는 것이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저도 제 조카가 막 거들먹거리고 그러거든요. 어디서 화학원소 듣고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만들어서 끝말잇기라는 이 게임을 그렇습니다. 완성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나서는 것도 그 새로운 지명 영원히 끝말잇기라는 스포츠가 한국어가 남아있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하.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해법을 영원히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럴 힘이 있는 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화학자이자 우리 교수이자 SF 소설가이자 괴물 전문가이신 곽재식 작가가 사실 뛰어난 뮤지션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 뭐 잡지사 애독자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저희 방송에서 그대 마음에 녹는 점 이 곡을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라디오 전파를 한번 탔었죠.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오늘 그리움 주기율이란 아하. 그에 앞서 약 3년 전에 작곡하신 곡을 저희가 이따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그리움 주기율. 이것은 이제 주기율표를 외우는 노래인데요. 외우는 노래. 외우는 노래인데 이제 보통 이제 주기율표를 어떤 식으로 외우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외우시는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 주기율표 배웠나?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예. 보통 이제 노래로 많이 외웁니다. 주기율표를. 그래요? 리튬, 베릴륨, 붕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리베붕탄질 산프네 랄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노래로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약간 주문처럼 수헬리 베붕탄질 산 이런 식으로 주문처럼 그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어떤 창의성과 감동을 더 불어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이 주기율표를 외우는 그 흐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거기에 약간 의미를 넣자. 의미. 그리움 주기율이라는 노래는 어떤 헤어진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정서. 그거를 담아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이런 식으로 가사를 따라가면서 주기율표가 진행이 되지만 그 속에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그 원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수소가 실제로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그댈 사랑하고 있는데 한 번 놓친 헬륨 풍선과 같이 그대는 돌아오지 않네. 풍선 안에 실제로 헬륨을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쫙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풀 가사를 한번 띄워놓고 그 노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뮤직 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나는 그댈 사랑하고 있는데 한 번 놓친 헬륨 풍선과 같이 그대는 돌아오지 않네요. 헤이 리튬 배터리가 없어지도록 알륨 스피커로 듣던 노래도 풍선 유리처럼 투명한 맘이 이제 탄소 숫덩이가 되었네. 과자 봉지 질소처럼 휑하네. 그대는 나의 산소였는데 플로린
이 닫고 잠자는 대신에 네온 쌓인 밤거리 술에만 취하네. 헤이 입맛은 소듐처럼 짜기만 하니. 그래서 헤이라는 게 좀 뜬금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뭐죠? 뭐겠습니까? 뭔가요? 주기율표가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거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아, 일종의 신호군요.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아니라. 많은 정보와 좀 노래 들어보면 애절하지 않습니까?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그런 애절한 어떤 감상까지 담겨 있는 이런 이참에 노래다. 또 라디오 방송 타서 역주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대해 봅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주기율표 암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화학을 좀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작가님,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주기율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다. 화학에서 일단은 제일 기본 이론을 배울 때부터 활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네. 근데 기본 이론은 사실은 주기율표를 꼭 활용을 안 해도 어찌저찌 많이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될 뿐이지. 네. 근데 이제 그 기본 이론을 좀 이렇게 익힌 다음에 실제로 화학을 뭘 연구를 한다. 네.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걸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네. 정말 흔히 하는 게 네. 주기율표를 보면서 이 물질 대신에 뭘 써볼까? 주기율표에 한 칸 위에 있는 물질을 써볼까? 한 칸 아래에 있는 물질을 써볼까? 내가 가진 카드가 다. 그래서 그 궁리하는 제일 기본 길잡이가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절대적이다. 기초 중에 기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학자 곽재식의 주기율표 특강. 예, 세상에 있는 수많은 화포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격 주기율표 탐구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 화면에 주기율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멋지군요. 네. 아유, 복잡해라. 저기 이제 국제 순수 응용 화학 연합에서 공식화한 가장 최근의 주기율표 사진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쉽게 한글 번역본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글이어도 어렵긴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저 칸에 저 알파벳으로 쓰여 있는 저 원소 기호 있지 않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게 그냥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입을 해놓은 것이고, 추가 정보들이고, 어느 칸에 몇 번째 칸에 어느 위치에 무슨 원소가 있느냐, 그게 주기율표입니다. 저기 총 원소가 몇 개인가요? 저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118개짜리를 쓰고 있죠. 근데 아까 1번부터 118번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18개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앞으로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상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이론상? 이론상 더 추가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주기율표가 일단 뭔지, 이게 뭘 써놓은 건지를 이해를 일단 하려면 일단 원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자라는 거는 보통 이제 철이나 금, 은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면 설명이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 금을 이렇게 막 두들겨서 빻으면 금가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을 빻으면 금가루가 될 겁니다. 금가루가 좀 굵은 금가루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빻아서 가는 금가루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금가루도 계속해서 빻아보는 거예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가능한 한 가늘게 금가루를 빻아본다. 더 이상 안 빠질 때까지. 그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도 가늘게 빻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현미경을 보면서 뭐 인간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 금을 빻아보는 거예요. 또 빻. 그렇게 해서 계속 빻으면 무한히 작은 금가루라는 것도 있을 거냐,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빻을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더 이상 빻을 수 없는 한계점까지 빻았을 때 그거를 금원자라고 합니다. 금원자가 되는군요. 금원자 이하로는 빻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사실은 빻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용하면 금원자도 빻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금원자를 빻아가지고 그래서 두 동강이 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금이 아니게 됩니다. 금이 아니라 딴 물질로 바꾸고, 우리 연금술 할 때 기억나시나요? 뭐 납을 금으로 바꾼다,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현대 과학 기술에는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면 아주 소량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가가 안 나오지만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원자까지 빻는 거는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춰가지고 빻을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빻는 거는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그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금으로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모든 물질을 계속 빻았을 때 그 물질을 이루는 근본적인 그 최대한 작은 알갱이,
그거를 원자라고 하는데 네, 이해됐어요. 예. 그거를 그러면 세상 모든 물체들이 다 그런 게 뭐 수억 개, 수조 개가만 모여가지고 네네. 그게 진짜 금땡이도 되고 금반지도 되고 뭐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금 18K짜리 뭐 금도 되고 네. 금이 아니라 뭐 철 원자를 모아놓으면 쇠덩이로 만든 물건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원자들이 복잡하게 모여 있으면 나무도 되고 뭐 딴 식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이제 종류별로 그 조그마한 알갱이들을 구분을 해본 거예요. 네. 총 세상에 이 수많은 물체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그 근본적인 가장 작은 알갱이는 몇 가지나 있을까? 세상에 이토록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토록 많은 물체들이 있는데, 그 가실수도 무한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학자들이 잘 조사를 해보니까 총 118종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물체를 쪼갠 것은 다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그 118개만 있으면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아는 물체는 네. 이 118종의 원자의 조합으로 모두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정리한 게 주기율표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한 100개, 100종도 채 안 됩니다. 사실은 자연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물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체는 쪼개보고 분석을 해서 분리를 해보면 100개도 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특수하게 만든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합했을 때 현재 118종이 된 것이고요. 한 100종 이후로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만들면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죠. 주기율표 이것도 이제 써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막 추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채워진 결과 지금 118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119번, 120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 가장 작은 어떤 물질의 부스러기 그거가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한 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뭐 단위가 있잖아요. 무슨 뭐 나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위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미터법이죠. 결국은 미터입니다. 나노미터?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쉽게 와닿게 설명을 하면 1mm 크기 안에 원자를 대략 한 1000만 정도 수준으로 늘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mm 안에 1mm 안에. 그러니까 원자를 1000만 개를 줄줄이 세워놓으면 대충 밀리미터로 따질 정도의 길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쪼갠 분들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합니다. 원자 하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 정도는 현대 과학에서는 뭐 국내에서 실험도 쉬워졌다. 일상적으로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가님, 그 주기율표 모양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거든요. 이게 뭐 깔끔하게 표라고 하면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딱딱 정리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양쪽 맨 위쪽으로는 뾰족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나. 뭐 규칙이 있으니까 저랬겠죠? 좀 뭐예요? 이게 참 주기율표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애환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환. 주기율표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기율표를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걸 만들었냐면 이 아까 원자가 몇십 종, 백몇십 종 그 정도로 세상 모든 물질을 다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발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정리하고 표를 만들고 하기 출발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다가 어떤 이상한 생각에 빠졌냐면 이거를 원자 하나하나의 무게순으로 배열을 해 놓으면 몇 개 단위로 반복되는 규칙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세는 규칙성. 성질이 비슷한 원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원자의 무게별로 배치를 하면 그런 말하자면 어떤 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간 진짜 이거 초창기에는 어떤 그런 환상과 같은 어떤 몽상적으로 여기에 매달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꿈을 왜 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원자, 그 다음으로 가벼운 원자, 그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 그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 쭉쭉쭉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8개까지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8개 다음에 9개째는 그 옆에다가 써놓는 게 아니라 그 아랫줄에 써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폭이 가로로 8개씩 원자가 배열이 되게 쭉 써놓으면 같은 세로 줄에 희한하게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자들끼리 모인다.
이런 거에 빠져든 사람이 있었어요. 요새 막 세로 드립고 하나듯이. 그런 느낌으로. 예. 근데 그 세로 드립에 그치면 그냥 웃고 말 텐데 네네. 이 사람들은 어떤 거에 막 빠졌냐면 네. 야 음계도 도레미파솔라시 7개가 있고 도 8개가 되면 같은 의미 나오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그렇죠. 뭔가 8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신비의 숫자. 태양계의 행성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하늘에 행성은 아니지만 희한하게 하늘에 떠다니는 거 일반 별하고 다른 거 달하고 태양이 있습니다. 네네. 7개죠. 거기에 우리가 사는 지구까지 합치면 8개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다니는 것 중에 뭔가 중시할 만한 게 8개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우주를 관통하는 이치가 8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마법의 코드. 네, 이런 꿈을 쫓으면서 네. 모든 물질들의 근원도 8을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네.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8번째에 같은 음이 나오듯이 이 원자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도 8개 어떤 그런 거 패턴을 놓고 옥타브처럼 반복되게 나올 것이다. 옥타브처럼.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해서 주기율표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네.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 별로 안 그렇더라. 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딱딱 안 맞더라. 딱딱 안 맞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아무 상관없진 않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배치는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8개로 딱딱 떨어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예. 그래서 네.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양이 매끄럽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세로줄에 오는 것끼리 비교적 비슷한 성질이 오는 것끼리 모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1001번부터 가로로 차례로 진행되는 순서는 대체로 무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거는 처음에는 무게 순서로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무게 순서로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짜깁기가 됐구나.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됐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화학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을 다루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된 것이. 네. 처음엔 무게순으로 하다가 이게 실패한 다음에 무게순으로 하면 대충 좀 되거든요, 웬만히. 네. 근데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어긋날까? 아예 터무니없으면 포기하는데 될 듯 말 듯 하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뭘 알아냈냐면 원자가 아까 원자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원자를 더욱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보면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아주 작은 알갱이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원자의 무게는 대부분 그 중심 핵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전체 무게의 뭐 한 2000분의 1 이 정도도 안 돼요. 대개는. 그래서 전자가 굉장히 가벼운 그런 게 원자의 겉면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뭐 전자로 뭘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다못해 전자 제품도 있고 그렇죠. 뭐 전자총 뭐 이런 것도 들어본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전자는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거 사실 이게 그래요? 저는 사실 대학교 와서 화학을 본격적으로 배운 다음에 이거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뭔데요? 물질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물은 뭐 아무리 끓여도 그냥 끓을 뿐이지 열을 막 가해도 끓을 뿐이지 불에 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뭐 수소가스나 뭐 메탄가스 이런 건 불 붙이면 막 뻥 터지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물질이 성질이 다를까? 이런 게 옛날부터 되게 사람들이 고민해 오던 거였거든요. 연금술을 하던 사람들은 그게 뭐 4개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고 뭐 별의 움직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를 다 해보니까 의외로 그런 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이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겉면을 돌아다니는 전자가 얼마나 잘 떨어지느냐 붙느냐 얼마나 잘 떨어져서 몇 개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다 설명이 된다는 사실을 20세기 초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낸 다음에 주기율표를 지금은 그 전자와 관련된 성질을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무거운 원자핵이 무거우면 큰 원자라는 뜻이니까 전자가 좀 많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럼 겉면에도 전자가 많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게순으로 배치를 해도 대충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따지려면 겉면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는 거를 밝혀내가지고 지금은 원자 번호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부르는데 좀 다른 규칙이 발견이 됐는데.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본 바탕은
무게순으로 원자들을 배열을 하는 걸로 출발을 했다. 그렇게 해놓고 비슷한 성질이 나오는 것끼리는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를 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저렇게 좀 다시 껴졌다. 한번 좀 표 좀 띄워주세요. 이 설명을 듣고 한번 보니까 보시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좀 규칙적인 모양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딱 좀 아기가 맞아들게 되어 있죠, 그죠?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도 같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아기가 맞아드는 그냥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도 대충 좀 비스무리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의 그 애환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예 안 맞으면 포기할 텐데 요 줄하고 다음 줄까지 또 맞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줄 되면 또 어긋나고. 이거 뭐 그냥 우연히 두 개만 맞았나? 근데 자세히 보면 또 그 다음 줄하고 또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에 매달려 있었는데 요거를 그렇게 막 규칙을 찾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한 끝에 이게 근원적인 원리는 전자에 달려 있구나. 전자에. 그래서 이게 희한한 이야기인데 어떤 물질은 뭐 불에 잘 탄다, 어떤 물질은 딱딱하다, 어떤 물질은 부드럽다, 어떤 물질은 먹으면 죽는다, 어떤 물질은 먹으면 몸에 좋다. 이 모든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이 사실은 전자에 달려 있고 원천적으로는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이 사실은 전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언뜻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죠. 전기는 뭐 찌릿찌릿한 거고 무슨 뭐 전기 배선만 해갖고 막 무슨 뭐 불 켜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그렇죠. 뭐는 불에 잘 타고 뭐는 불에 안 타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사실이 20세기 초 채 100년이 잘 안 돼가지고 다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가 왜 저 모양 저 꼴인지 어떤 원리로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기율표를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요. 러시아의 과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처음 그 틀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처음에 그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 몇몇 칸이 비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비어 있는 칸에 들어갈 원소를 미리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멘델레예프가 이런 주기율표 발상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흔히 이제 주기율표를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라는 식으로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멘델레예프에 앞서서 이런 몽상 속에서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굵직굵직한 사람들도 한 3-4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거든요. 해보면 안 되거든요. 자꾸 막 될 듯 하다 어긋나거든요. 혈압 오르거든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제안한 게 뭐냐면 굳이 뭐 8개의 신비의 숫자 뭐 이런 거 집착하지 말고 꼭 네모 반듯한 모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최대한 규칙성이 나오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수준으로 배치하는 것까지만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그때 당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 한참 만들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해도 그래도 안 맞아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뭐 이래도 안 되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멘델레예프는 아무리 봐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도는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자기가 많은 걸 포기한 이 버전 정도는 그래서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거를 비워놓았습니다. 그 칸을 비워놓고 한 칸씩 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따지겠죠. 여보쇼, 뭐 주기율표와 칸이 맞아서 이렇게 돼야지. 그게 주기가 돌아오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반복이 되는 거지. 뭐 파자리에 뭐 도레미파 솔라시 도가 나와 있는데 다음 도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한 칸 밀고 그게 뭔 과학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멘델레예프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지금 그렇게 아기가 안 맞아가지고 한 칸씩 미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인위적으로 미는 게 아니라 한 칸 밀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과학 기술의 부족으로 모를 뿐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실제로 지금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 찾아냈을 뿐이다. 그 대단한 거네. 라는 과감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게 이제 말이 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봐라. 30년 전, 50년 전에 이런 원소가 있는지 몰랐는데 발견이 되지 않았느냐. 그 전에 70년 전, 80년 전에 이런 원소가 있는지 몰랐는데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게 없다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이게 아기가 안 맞아서 그 앞에서부터 다 어그러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맞아 들어갔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빈칸도 언젠가는 메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자신의 주기율표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뛰어난 해안이네요. 그랬는데 뭐 그러고 말았으면 이 영감님 이상한 주장 하시네. 술 좀 그만 드세요.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침 그러고 나서 정말 몇십 년 안 돼가지고 그거를 찾아낸 학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가령 예. 어떤 원소? 뭐. 예를 들면 뭐 게르마늄 같은 거. 아, 게르마늄. 예, 게르마늄 뭐 나름대로 친숙하지 않습니까? 뭐 팔찌. 그런 거 예.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와 맨델레프가 예언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예. 맨델레프에게는 뭐 굉장히 막 어떤 은인 같은 그런 인물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예. 어떻게 저 영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자들을 배치를 하면 마치 원자들끼리 무슨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뭐 친하고 뭐 먼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네. 자기들끼리 무슨 동문회라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자들끼리 한 줄로 배열되느냐. 뭔가 더 심오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져 있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질의 성질의 근원이 되는 어떤 전자라는 것의 역할, 그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네. 양자 이론의 어떤 특징, 이런 게 줄줄이 딸려 나오게 되면서 과학 발전에 아주 큰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죠. 당대에 모른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미지의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데. 참고로 드미트리 맨델레프, 네. 흔히 이제 러시아의 화학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까? 러시아의 화학자 맞습니다만 네. 이분이 태어난 곳이 시베리아 쪽입니다. 시베리아. 네, 그래서 러시아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시아인이다.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다. 아시아인이다. 주기율표를 볼 때마다 저 아시아인이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근데 이 정도 업적이면 노벨상감 아닌가요? 노벨상 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노벨상 수상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뭐 아쉽다, 뭐 어떤 뭐 몇 표 차이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한 표 이야기가 차이로 있는데, 못했다는데. 근데 이제 노벨상은 어차피 이제 이게 그 비공개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 한 표였는지 두 표였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그렇군요. 않고요. 근데 뭐 노벨상 받을만 했는데 못 받은 사람으로 종종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실 노벨상보다 맨델레프에게 더 어떤 큰 영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영광이죠? 맨델레프가 거물 과학자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러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런 주기율표 화학 이런 거 말고 네. 맨델레프가 러시아에 미터법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로 지금 와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예. 사실은 미터법 초기에는 보급이 어려웠을 수 있잖아요. 네. 특히나 미터법이 프랑스에서 나와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따라서 나폴레옹이 점령한 곳을 따라서 퍼진 거거든요. 근데 나폴레옹한테 안 무너진 나라가 유럽에서 두 개가 있었죠. 네. 영국하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어떻게 보면 네. 영국이 아직까지도 미터법에 약간 미적지근하는 파운드, 뭐 마일 야드. 이런 거, 야드 아직까지 이런 거에 매달리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네. 나폴레옹에게 점령을 안 당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혹은 뭐 그건 나폴레옹 때 퍼진 거지, 우리 영국은 뭐 그런 거 안 써, 약간 이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네. 러시아가 사실은 영국보다도 나폴레옹을 더욱더 괴롭혔다고 할 수 있고, 네. 나폴레옹한테 점령 안 당한 나라거든요. 미터법에 더 꽉 막혔을 텐데. 그랬을 텐데 맨델레프가 본 거예요. 네. 미터법을 쓰는 게 이게 나폴레옹이 모시고 프랑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러시아의 그 넓은 영토에 네. 맨델레프가 미터법을 퍼뜨리는데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도 미터법을 굉장히 잘 쓰는 나라. 당시 러시아의 세력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네. 미터법을 굉장히 잘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맨델레프다. 또 미터법으로 돌아와. 이거 도르마무야 뭐야.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그럼요. 주기율표를 볼 때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보셨죠? 미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각을 할 때 예. 주기율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도 하세요. 저게 미터법하고도 연결돼 있구나. 여러모로 해안이 있었네요. 그러면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기율표가. 예. 그렇습니다. 미터법의 진심인 남자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벌써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 네네. 원소 외우는 방법. 저희 네. 에디터 한 명도 수엘립의 붕탄질 쌈풀네 이런 식으로 외워서 네. 중학교 때 시험을 잘 봤다. 네. 거의 인생 최대 업적처럼 지금까지도 말하고 다니는데 네. 케미 곽재식 선생님께서는 주기율표 얼마나 외우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보통 이제 20번, 1번부터 20번까지 처음 20개를 많이 외웁니다. 다 외우진 못하세요? 그 뒤에도 뭐 괜히 나중에 잘난 척 하려고 좀 외우고 했었는데, 네. 그 표를 보면 되더라고요. 그냥 그걸 외울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진짜 화학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끼리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튬 주기율표를 보시면 리튬 밑에 나트륨이 있어요. 요즘 소듐이라고도 하죠. 네. 소듐이 있고 그 밑에 칼륨, 요즘은 포타슘이라고도 합니다. 네. 예. 리튬 밑에 나트륨, 포타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튬 이온 전지가 요즘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이 그렇죠. 되는 네. 굉장히 좋은 배터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사용한 나트륨 전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 리튬 대신에 칼륨을 사용한 포타슘을 사용한 칼륨 전지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품도 시제품도 만들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같은 세로줄에 뭐가 있는지 네. 그런 걸 외우는 게 게르마늄으로 무슨 뭐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반도체를 만들 때 주재료는 실리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주기율표 보면 실리콘 밑에 게르마늄이 있고 게르마늄 위에 실리콘이 있거든요. 같은 세로줄. 네, 그래서 그 같은 세로줄에 뭐 있는지를 사실은 기억하는 게 더 네. 중요한데 그건 뭐 굳이 기억하지 않고요. 많이 보다 보면 화학하는 사람은 저절로 외워지는데 외워지고. 예. 그런데 그런 거를 화학을 뭐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보다 예. 일단은 주입식 교육으로 앞부분은 그냥 외우면서 한번 그 맛을 느껴봐라 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뭐 예전에 앞부분에 좀 이렇게 외워봐라 라고 이렇게 하지만, 많이 한 것인데 예.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 주기율표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아하. 굳이 외우라고 했던 것이다 그게 라는 바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학자 곽재식의 주기율표 특강 함께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이루는 100개 혹은 118개의 원소가 하나의 표로 딱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곽재식 작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자 투고. 오늘은 곽재식 작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좀 같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워낙 반응이 좋았어요. 지구 사람이라면 미터법 씁시다 특집에서 곽재식 작가의 호소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유튜브와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서 댓글이 1.5m 정도 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곽재식 작가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LUCO님, 룰루코님께서 작가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요즘은 킬로미터 단위로 바뀌어 나온 걸로 기억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에서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작가님, 미터법의 수호성인으로서 이러한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바람직한 변화이고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심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말 잘 안 쓰세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가끔 이제 무심코 말하다가 네. 우리가 국방의 경계태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한치가 2cm가 넘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2cm 5천원 못 크죠. 줬습니까? 뭐 부품 조립을 하려는데 규격이 2cm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뭐 어떤 만전을 기해서 1mm의 오차도 없이 하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미터법이 정말 잘 자리 잡아 나가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지 말고. 봉준호 감독 1인치의 장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미국에 가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1mm의 오차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된다. 스티브 권님께서요. 1 곽재식은 곽 작가님의 소매 걷어붙이신 길이로 나타내는 열정을 재는 단위입니다. 오늘은 가히 100 곽재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미터법 단위 아닌데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열정의 단위로는 미터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해해 줄 수가 있죠. 또 자기 좋게 얘기하는 거는 또 받아주시네. 미터법 확산되면 곽 작가는 무슨 커미션 받나요? 라고 하신 분 계시네요. 무슨 이런 뭐 제가 이 댓글을 제가 직접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다 댓글을 제가 달아드렸어요. 맞습니다. 대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커미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터법의 확산으로 우리의 인류가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받는 커미션이다. 미터법의 확산 자체가 우리의 커미션인 것입니다. 독자 투고였습니다.